핵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 강연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가시기에 앞서서 이 김태우 박사님의 그 강연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또 직접적으로 참모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태우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 김영선 가수님, 김영선님이라고 있어요. 자매님 노래 시작하실 때 저렇게 높게 시작을 해서 끝을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공연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랄리 판타지아 마지막에 올린 그 끄듬이 높은 A, B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 계셔서 아마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이 전부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뭐 죽고 사는 이런 얘기들이라서 재미없어 하실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최대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 경청하시면 아마 크게 공감하실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60분, 뭐 짧으면 50분, 길면 60분 할 텐데 죄송하지만 참고하고 경청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렇게 한 5가지 정도입니다. 북한 핵 위협이 어디까지 왔느냐,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일반 국민들은 다 먹고 사시는데 바빠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아셔야 된다. 두 번째, 잃어버린 30년. 그럼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 북한 핵 문제가 저렇게 커지고 있는데 뭘 했느냐?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농땡이 친 거예요. 농땡이. 세 번째는 핵균형과 한미동맹, 저게 이제 해결책입니다. 남북 간에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을 wal기고 대한민국을 겁주고 이래가지고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그 균형을 당장 이루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현실이. 동맹은 미국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본 문제도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특히 좌파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핵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반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6.25 전략. 지금은 6.25 전략이다. 지금이 북한에게는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 공백기예요, 공백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까맣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시고, 정치인들은 그냥 맨날 찢고 뽑고 그냥 권력 다툼만 하고 있잖아.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무탈하게 넘어가겠느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요 5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장면 보시죠. 핵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핵무기는요, 저기 뭐 영어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어 생각하지 마시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뻥 터지면요, 뻥 터지면 우선 거기에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납니다. 핵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폭풍 때문에 빌딩도 부서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핵무기가 터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죽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핵무기가 터지는데 눈을 깜빡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눈을 깜빡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수십만 분의 1초 사이에 폭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열파, 뜨거운 열기가 휘감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타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쑥대기만 남깁니다. 그리고 방사선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알파, 베타, 감마 배우셨죠? 답을 안 하십니까? 배우셨죠? 예. 여러분 답 안 하시면 주무시는 줄 제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감마선이 사람을 해치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감마선이 확 방출되나가죠. 그 말고도 EMP파, 이 전자자기파라고 하는 건데요. 핵폭탄이 터지면 이 전자자기파가 확 터져나가면서 이 반도체 이 취입을, 컴퓨터 취입을 쓰는 모든 물품들이 전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지면 휴대폰도 안 되고 전기 세탁기도 안 되고 자동차도 요즘 칩 들어가는 자동차들 대부분 아닙니까? 안 되고 통신 안 되고요.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도 다 작동 불능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대 통신을 먹통으로 만든 거예요. 먹통. 그뿐이 아니죠. 핵낙진, 폴아웃.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요, 버스 구름이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게 막 방사선 물질들하고 땅에 있는 먼지들하고 막 잔뜩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오면 떨어지고, 비가 안 와도 바람에 불려서 떨어지고, 그거 맞으면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겁니다. 이런 게 핵무기인데, 이런 게 핵무기인데, 저게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있는 저게 저희가 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들하고 비슷한 그런 시뮬레이션 연구입니다. 서울에 만약 히로시마 폭탄 정도의 핵폭탄이 터지면 얼마나 죽을까? 대개 한 50만 명 죽습니다. 50만 명 죽고, 서울 일대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게 방사능이 확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무기를 지금 자기들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많으면 100개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년 늘어난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회장님. 자, 이런 핵무기를 북한이 어떻게 개발해 왔느냐. 그 중간에 뭐 기나긴 스토리는 다 생각하고요.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에 실려 있을 때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폭탄을 만들었다고 해서 폭탄을 손에 들고 가서 적군한테 달려가서 옅다 먹어라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미사일에 달아서 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이 바로 핵폭탄을 운반하는 투발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투발수단하고 핵폭탄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핵무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얘기를 집에 가셔서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들한테 하면요, 손자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이러면 그때 얘기를 하시라고요. 내가 김태우 박사한테 배웠어. 까불지 마. 나한테 배워. 이렇게 하고 가르치시라. 자, 그런데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미사일을 계속 쏘았는데, 미사일 쏘는 이유는 여기에 핵폭탄을 달아서 날릴 수 있다.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필요하죠. 계속 쏘아보는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103발을 쏘았고, 금년에도 이미 24발을 쏘았습니다. 그 지금 전쟁도 아닌데, 네? 이렇게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면서 미사일 개발을 쭉 하는데, 이게 숫자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이 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운용할 것이냐, 이제 소위
전략 아닙니까? 전략, 그죠? 이 핵무기가 하드웨어라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 전략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북한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위험하게 발전했어요. 북한이 맨 처음에 핵실험을 했을 때 핵실험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한테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대신 우리를 침공하면 이거 가지고 보복할 수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겸손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용도가 아니고 나를 해치는 적들을 억제하는 용도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 전략인데 지금은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증명을 했고 핵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용 요강을 적은 법까지 만들어서 공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쪽을 향해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 세상에 이건 뭐 저 같은 사람이 이건 깜짝 놀랄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북한이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뭐 많이 갖다주고 우리 좌파 정부들이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압수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뒷돈 대주고 뭐 이렇게 하면 미안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건 아주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넘겨보시죠.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북한 정권, 평양 정권 입장에서 핵무기라고 하면요, 정권을 지키는 홍보수단입니다. 선전수단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북한이 대통령 뽑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 김일성이 자손들이 쫙 세서가는 왕조국가 아닙니까? 왕조국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왕조 체제는 무너지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위대한 연도자의 과학 업적 우리 북조선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계속 선전한 훌륭한 선전.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를 못해요. 두 번째 포기 못하는 이유는요, 미국입니다. 미국. 이 중에 아마 참전하신 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6.25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도 염색을 하고 해서 조금 젊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다부동 전투가 시작될 때 태어났습니다. 1950년 7월 달에. 자,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 전쟁 때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 이거 식은 죽 먹기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대한민국 군대 그냥 오합지졸들 정신없이 냈겠죠. 정신없이.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 김일성이가 경북 수안부까지 내려와가지고 동무들 8월 15일 이전까지 부산까지 함락하고 공산통일 완수하라. 그래서 막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낙동강을 넘으려고 인민군들이 칠곡군 다부동에 부대들을 모았잖아요. 낙동강을 이제 넘어오려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보낸 B-29 폭격기 98대, 폭격기 98대가 동원돼가지고 그 일대로 쑥대밭을 만들었죠. 네, 만들었죠. 그리고는 우리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한국군 1사단이 몸으로 인민군을 막아내서 결국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이 저지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미국이 참전 안 했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이 딱 그냥 군대를 막 보내기 시작했는데 맨 먼저 메가드 장군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 전쟁 나서 야, 저 빨리 도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낼 병력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일본에 있는 대대 하나라도 빨리 날려보내. 그렇게 해서 스미스 대대라는 대대 병력 하나를 막 내리보냈죠. 한국 날려보냈는데 그때 인민군들은 막 휴전선 넘어서 서울을 점령하고 막 밑으로 내려오고 6월 25일 날 전쟁 나서 6월 28일 날 수도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제 사흘 만에.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디까지 내려왔어? 수원까지 내려. 그 평택, 오산 이 부근에다가 그 대대를 배치했는데 그 대대병력 하나 그래봤자 그것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수만 명이 밀고 내려오는 미군하고 그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다 몰살했죠. 미군 대대하고 바로 초기에 바로 몰살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산전투 아닙니까? 오산전투. 예? 그 이후에 미군이 본격적으로 본토에서 막 보낼 때 부산으로 막 미군이 쏟아져 나와요. 낙동강 서부전선으로 북부전선으로 막 미군들이 막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가는 쪽도 막 죽어나갔죠. 막 죽어나갔죠. 예? 그 미군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1950년 여름에 한반도에 배치된 파병된 미군 소대장의 평균 수명은 일주일이었다. 예? 사실 그렇게 미군이 이 땅에 와서 3만 7천 명이 죽고 부상 당한 사람까지 치면 10만 명이 넘죠. 13만 명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막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 된 죽에 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저 미국 때문에 다 된 게 망쳐졌잖아요. 그 이후에도 중공군이 개입해도 결국은 미군이 막았습니다. 한국군보다는 미군의 역할이 컸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거나 깨거나 작동 불능으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공산 통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는,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니 북한이 미국하고 핵전쟁을 하려고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 미국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 대륙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서 뻥뻥 쏩니까? 미국한테 내가 남조선을 치더라도 개입하지 말라. 강력한 경고가 되기도 하고요. 미국 국민들은 이러겠죠. 아니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데 우리가 한국 돕다가 저놈들한테 날벼락 맞겠네? 우리가 이래도 한국 도와야 돼? 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겠죠. 계속 생기겠죠. 이게 한미 동맹을 흔들기 위해서 북한은 핵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공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무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 인구가 2배. 이런 체제를 허물고 공산 통일을 하려면 결국 궁극적인 군사수단으로서는 핵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죽다 깨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실공히 핵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사람은. 저희는 89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면서부터 북한의 핵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때 다 보고 있었고 이 북한의 핵개발 사업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라고 제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저는 국방연구원,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을 시작하면서 정부에 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 놈도 안 들어요. 아무 놈도 안 들어요. 그 이후에 보십시오. 저런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북핵에 대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내가 보장한다. 이랬죠. 기억하시죠? 네.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데도 저렇게 순진한 얘기를 하셨어요. 다. 임동원 씨는 국정원장이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 얘기는 미국하고 대화하려는 협상 카드일 뿐이다. 노무현은
왜 미국은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 저거는 왜 안 되냐? 북한 편을 들었고요. 유신 저 사람은요, 미국이 자기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적국이 필요하다. 적국이. 그러니까 누구하고 계속 얼랑거리하지만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일부러 북한을 적대시해서 결과가 개발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머지 분도 또 오만 얘기 나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소위 괴담에 가까운, 이 괴변에 가까운 얘기들 속에 대한민국은 그게 그러면 북한하고 잘 지내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북한이 고마워서 핵을 포기할 수도 있구나 하고 맨날 대북 햇볕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경도 필요하고. 예.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 이거 시뻘건 거짓말이거든요. 시뻘건 거짓말. 자, 오른쪽 밑에 오른쪽에 보면 그 남자 세 사람, 잘생긴 세 사람이 있죠. 지금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게 제가 젊을 때, 또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요건 최근 지금 제 사진을 세 장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젊을 때부터 했던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북한하고 잘 지내는 건 좋다. 그리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오손도손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게 우리 대북 정책 목표인데 그거 내가 왜 싫다고 그러겠느냐.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화해 협력하는 것과 확고한 안보를 다지는 것은 병행되어야 한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저때부터 했고, 그래서 핵 균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가 있으면 이 땅에도 핵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면 미국 핵무기라도 사용해요. 그게 지금 요즘 와서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느니 마느니 이게 30년이 더 지난 지금 와서 다시 불 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동안 저런 얘기는 아무도 경청 안 했어요. 아무도 경청 안 했어요. 그래, 예수님식 핵군축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저건 무슨 얘기냐면요, 참 저도 이 가톨릭 신자인데 예수님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남들이 너를 사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군비를 협상해서 축소하고 해제하고 하는 이런 협상은요, 예수님 스타일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않는다. 역사상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북한 아우야,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그만 버려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통하고 이게 덕목이에요. 친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가 좀 참고 한두 대 버림하고 친구를 설득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예? 개인 간에, 연인 간에는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국가 간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요, 아무리 좋아도요, 결혼해서 가정을, 와이프가 먹여 살려야 될 자식들이 있는데 친구가 빚 보증 써달라 그러면 써줄 수 있습니까? 못 써주잖아요. 예? 왜? 내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물며 수천만 명 가족을 거느린 국가가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군비 협상, 구축 협상이 성공하느냐 하면요, 저쪽도 이쪽도 야 이거 같이 가지고 있다가는 니도 손해 나도 손해, 우리 부담 안 되니까 그만 같이 없애자. 소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군축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데 이쪽도 핵이 있어서 북한한테 야 이제 너 핵 그거 가지고 우리 협박하고 못해, 뭐 그거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상세, 예? 똥똥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력이 훨씬 센데 북한한테는 더 부담스럽겠죠. 핵무기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가 부담이 될 때 그만 우리 둘 다
부담스러우니까 내려놓자. 이렇게 해서 핵군축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쭉 설파를 했는데도 노태우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비핵화선언. 농축과 재처리는 이 원자력 산업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단계의 기술들인데요. 이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핵 연료도 못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대한민국이 우리는 원자력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이지만 이 농축과 재처리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핵 연료를 수입해서 원자력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포기했어요.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했어요.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죠. 아니 노태우 대통령은 이름은 태우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보니까 저도 태우입니다. 여러분 의심 안 해주시네요.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을 펼치느냐고 제가 대통령한테 맞섰고 그리고 뭐 국정연구원에 박사 하나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대통령 정책을 가로막는 건방진 국책연구원이다. 낙인이 찍혀서 저는 강제 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강제 사직을 당했습니다. 한 6년 이상을 광야에 헤매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국방연구원에서 정년퇴임을 했는데 정말 핵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안보 차원에서 대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핵무장만 의존해 있었어요. 자,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난 세월이고요. 자, 핵균형, 지금이라도 핵균형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이 예수님식 핵군비 통제는 절대로 승리가 안 된다는 말씀도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 제가 뭐 얼마든지 사례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 있는 사례를 들나 생각하겠습니다. 핵균형이 왜 필요하냐? 지금 상태로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는 핵이 없는 소위 핵 비대칭, 핵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핵 비대칭. 이 용어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한번 그러면 졸음도 쫓으실 거면 독창 한번 해보시죠. 핵 비대칭. 핵 비대칭. 이 핵 비대칭 상태를 지속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지배하는 공갈 수단이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파괴 살상을 가져오는 군사적 무기이지만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물러서게 만듭니다. 이게 핵무기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때문에 사례는 말씀 안 드려도 그렇다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북한이 이걸 가지고 뻑하면 대한민국한테 핵 공갈을 할 테니까 대한민국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북한이 도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도발하면 나는 못 봤다. 내 국민이 죽어도 북한 도발해 나는 몰랐다 못 봤다 그러고 그냥 다 덮어주고 뒷걸음만 치는 이런 남북관계. 이런 관계를 가져가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은요, 북한이 체제가 망가져서 우리한테 흡수될 때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력도 50배나 크고 기술력도 앞서 있고 인구도 많지만 핵공갈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밑에 오른쪽 밑에 이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체 통일, 공산주의 통일하는 데는 굉장한 특효약입니다. 굉장한 특효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남북한에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란이 일어나거나 해서 시끄러운데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기회가 왔구나. 북한 체제 무너뜨리고 미군하고 서방 국가들 도움을 받아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을 해버리자. 이럴 때 북한이 어떤 카드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짠! 야,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여기서 선을 넘으면 이거 쓸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안 되고 통일이 된다면 그 와중에 무너지고 양쪽이 다 무너진다면 결국 주체 통일은 될 수가 있어요. 북한은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는 북한이 못 죽이니까. 걔이 지금 가만히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군사 우위 비대칭 수단. 우리가 국방비가 북한보다 몇십 배가 많고 탱크, 비행기, 군함 더 훌륭하고 예, 다 맞습니다. 우리 무기가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고 so what? 그래 봤자 뭐합니까? 우리 군함 전투기가 핵무기를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어떤 첨단 무기를 가져오느냐와 관계없이 군사적 우위는 북한입니다. 군사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속합니까? 이렇게 지속해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휘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밑에 왼쪽에 동맹 이완,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미국 민심을 흩어내고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파견되는 걸 못하게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 비대칭 상태를 절대로 무한정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설명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십니까? 네. 정말 공감되시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 균형으로 가야 한다 주장해봤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 핵 균형을 어떻게 하자 말이냐? 핵 균형을 어떻게 하자 말이냐?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80% 가까운 국민이 우리 독자 핵무장을 원합니다. 보통 70%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북한이 저렇게 위험하게 노는데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핵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좌우 정부를 다 따져보면 미국이 핵무장을 못해 하지마 라고 하는데 핵무장을 하면 잃어버릴 게 더 많아요. 잃어버릴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는, 대학 다니고 할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막 술 취해 가다가 미군들이 막 술 먹고 오는 거,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들이받고 한번 붙자. 왜 이 양놈들이 왜 남의 나라 와서 떼 그러고, 저도 뭐 그러고 젊은 시절 지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이 뭐 좀 우리한테 좀 이렇게 고압적으로 놀면 대한민국은 국가 자존심이 없냐, 왜 미국한테 벌벌 사고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식민지냐 뭐 이러고 막 이러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보 공부를 제대로 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현실을 하나씩 둘씩 깨달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오늘이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인데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도 못했어요. 존재도 못했어요. 지금 시뮬레이션 연구를 해보면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현실처럼 해보면, 만약에 미국이 한미동맹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데는 5시간도 안 걸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빠져나가고 난립니다. 무역 안 되고 투자 안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없어집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쳐들어오지는 못했고, 그 한미동맹이 지켜주는 안정성 위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성장하고 한강이 기적 이루고, 이걸 자체가 다 몸소 역사를 배우고 하면서 개개인 미국 놈들이 많지만 한미동맹 그 자체는 정말 대한민국한테는 생명성이구나, 이걸 이제 지금은 깨닫죠. 그러니까 좀 철이 참 늦게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깨닫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한테 반미가 그냥 폼나는 일로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런 동맹이 우리한테, 북한 핵위협 앞에 우리한테 어떤 정책을 해줬습니까? 핵우산을 제공했죠. 여러분 핵우산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핵우산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추상병사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혼내주겠다 라는 약속, 이게 핵우산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미국은 이런 핵우산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고, 그 대신 대한민국이 스스로 핵무장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무장을 금지한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한 정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 일본이나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을 도와는 주는데 핵무기 만드는 걸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가 이 나라 저 나라로 많이 퍼지면 세계 질서가 개판이 되니까 미국은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국가잖아요. 그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그래, 나 너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고 핵무장을 하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죠.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번영된 나라로 지켜주었던 대한민국 동맹이 없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릴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독자 핵무장은 동맹의 합의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하느냐 그러면 찬성한다고 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여론이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우리의 외교적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그렇게 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그럼 핵무장은 어떻게 하느냐? 1단계에서는 미국이 우리 핵무기 못 갖게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1단계는 동맹을 통한 남북 핵무기. 그게 뭐 저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술핵 재배치다, 뭐 핵잠수함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이번에 비로소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에 자주 기항하겠다. 과거에 없던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 핵 균형에는 미흡해요. 그러나 과거에 없던 강화 조치들입니다. 저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균형입니다. 미국 핵을 통해서 균형됩니다. 2단계는 그래도 북한 핵이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위험해지면 우리 손으로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미국이 반대한다고. 미국도 지금 이 상태의 정책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 무한정 아무 제약 없이 지 맘대로 핵무기 늘리고 있죠. 북한 지 맘대로 늘리고 있죠. 러시아도 핵 초강대국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당신들은 핵무장 하지 마. 내가 그 대신에 핵 우산으로 보호해 줄게. 이 정책을 계속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의 전략 균형이 북쪽으로 확 기울어진다. 이거 미국 전문가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가 자꾸 더 나빠지면 미국이 정책을 바꿀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핵 무장을 해서 거기다가 동맹의 힘을 합치는 이게 2단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젊을 때부터 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제가 미국 국제회의에 가서 자주 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한테 자주 했는데 답답했죠. 반향이 없으니까. 그러나 비로소 최근에 와서 반향이 생긴 겁니다. 그 방향으로 반향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어린애 했잖아요. 제가 미국 워싱턴 회의하면서 제를 길거리에서 만나고 대한민국 사정이 이런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해야 되지 않느냐 설명했더니만 쟤도 그 얘기를 듣더니만 맞아 바로 그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말 같은 거짓말이지만 저게 단계적 균형입니다. 자, 다음 장.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겼죠. 금년 1월 7일 날 대통령이 외교부 국방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술핵 재반입을 검토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이어서 더 상황이 나쁘면 독자 핵무장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글로 쓰고 발표하고 주장했던 그 단계 두 개를 딱 거의 같이
시키고 나서 핵 문제에 대해서 이 참 강단 있게 이 핵이라고 하는 핵무장이라고 하는 이걸 입 밖에 내본 일도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박 대통령 이후에 반세기가 지나서야 우리 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핵무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마 지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도 잘했어 라고 아마 격려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저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 이런 걸 다 아시고 이 단계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전술핵 재발이 이래서 필요하다.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이걸 다 알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저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누가 써주는 거 그냥 꼭 갖다 읽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읽고 만 것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요.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궁금해요. 대통령이 그런 개념이 없이 내뱉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개념을 가지도록 밀어야 돼요. 가지도록 밀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애국 세력의 역할이거든요. 다음 장. 자, 이 1단계 핵균형, 그럼 미국 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제가 사례들을 적어 놓은 건데요.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공군기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두 번째, 미국 핵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미국이 새로 만든 최신형 전투기, 이제 곧 나옵니다. 6세대 전투기인데 저걸 가지고 이 한반도 근처에 이동을 하면서 북한을 견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연합 핵전쟁을 실제로 한미가 한 덩어리가 돼서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옛날처럼 육지에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했죠. 저희가 요구를 했죠. 아마 이제 정부 내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거론된 게 뭡니까? 잠수함 아닙니까? 그 잠수함 어려운 그거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기항시키겠다 하는 말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움직임에 출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이 보낸다는 전략 잠수함이 어떤 물건인가? 어떤 물건인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잠수함 종류가 네 가지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덩치가 큰 놈입니다. 이게 이제 잠수함이 덩치가 한 2만 톤 되니까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에 보시면요, 그 표면에 이 원통이 빼곡히 박혀 있죠. 보이십니까? 저기 수직 발사관입니다. 네. 저기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인데 24개의 수직 발사관이 꽂혀 있어요. 네. 발사관이 전부 다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미사일 하나에 핵탄두가 10개씩 달려 있어요. 10개씩 달 수 있어요. 많이 달면. 다탄두. 그러면은 잠수함 한 대에서 쏟아낼 수 있는 핵폭탄 개수가 240개죠. 그죠? 240개. 그런데 그 다탄두는요, 쏘면 10개가 붙어가지고 가서 분리가 되는데, 공중에서 분리가 돼서 같이 조폭 깡패들처럼 떼지가 다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입력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잠수함 한 척이 240개의 핵무기를 전 세계에 날아보낼 수 있어요. 이런 잠수함을 미국은 14척을 운영하고 있죠. 14척. 그 중에 한 척이 한반도에 자주 들어가버리겠다. 이건 선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240개 핵폭탄 위력이 어느 정도냐? 그걸 위력이 높은 거를 실을 수도 있고 작은 걸 실을 수도 있어요. 다양해. 근데
표준 100kT 정도, 100kT이면 히로시마 폭탄이 한 7배, 8배 정도 되는 위력입니다. 작은 거거든요. 지금 뭐 전체 더 큰 데 비하면 작은 급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는 핵폭탄을 쫙 맥시멈으로 실었다고 가정하면 저 한 척이 쏟아낼 수 있는 파괴력이 24메가톤. 와, 이거 수치를 얘기하는 동안 어지럽죠? 예, 이게 감이 안 잡히죠? 메가톤에다가 3개 공을 붙이면 킬로톤이 됩니다. 그럼 24메가톤은 24,000 킬로톤. 그죠? 그 킬로톤에다 공 3개를 붙이면 그냥 톤이 됩니다. 그럼 24,000에서 24만, 240만, 2,4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에 해당하는 화력이 쏟아져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 감이 안 잡힌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모든 나라가 사용한 모든 총폭탄, 폭탄, 총알 다 합친 겁니다. 독일이 쓴 거, 뭐 소련이 쓴 거 다 합친 겁니다. 2차 대전 동안 사용된 모든 총폭탄의 화력의 8배입니다. 8배. 잠수함 한 척. 이거를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기항시키겠다. 이제 출발선에 핵균형을 향한 훌륭한 출발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워싱턴 선언이 뭐 전술핵 재배치 여기까지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목표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좋은 출발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 다음 보게 주시죠. 이제 일본 관계는 조금 가볍게 터치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뭐 일본한테 양보하는 내용으로 그냥 제안을 했고 뭐 일본의 전문 기업들이 우리 한국인들 그 강제 징용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그런데 이거를 가해자 일본 기업들한테 돈 배상을 하고 내가 안 줄게 한국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기업들 재단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그냥 보상하게 소위 제3자 변제 뭐 이런 걸 일본한테 제안하고 일본이 그거 내 마음에 드네 이래가지고 정상을 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 무조건 100% 따사하는 것이다. 묻지마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 핵이 저렇게 위험하고 중국 위협이 저렇게 가중되어 오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협력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안보 위협을 막아내느냐. 그렇다면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 방향을 나는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이나 뭐 타이밍이나 이런 건 문제가 많다. 그런데 비판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지지한다. 세 번째는 분석적 반대. 이분들은 빨갱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그냥 일본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그 정도 가지고 내 양이 안 차. 이거 보니까 뭐 양이 안 차.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찬성할 수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찬성은 못하겠더라. 이런 사람들이 분석적 반대라고 했고 묻지마 반대는 뭐냐?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예. 좌파들이 그거 다 입니까? 그냥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우파 정부 하는 건 다 떼엎어야 되고 다 뒤집어야 되고 예? 일본하고 뭐 관계 개선해서 좋고 나쁘고 뭐야 필요 없어요. 그냥 덤태기로 막 씌우면 뭐 굴려고 얘기하다 뭐래서 막 씌우면 말 안 들으면 그냥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런데 탄핵해야 되고 이제 소위 이런 사람들이 묻지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제가 부르더라도 손 들지 마십시오. 손 드시면 저한테 좀 욕을 들으십시오. 4번 1번, 2번, 제 입장은 2번입니다. 우리가 잠깐 곰곰이 보면요, 일본은 국가의 협상을 하는 건데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는 건 안 좋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일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했다 이런 것도 눈에 띄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갑자기 드러내가지고 막 담배 부딪히고 하기 전에 그 일본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말이야 회의도 하고 여론도 조성하고 맞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하고 스무스하게 밀고 가야지. 뭐 잘났다고 적어도 몇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촥 끄잡으면서 야 국민들 여기 찬성해 이 금방지기 짜겠대. 이런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좀 더 완숙하게 왜 하지 못했느냐. 그러나 당신들이 하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지지하겠다. 이게 이제 제 같은 사람 입장인데 1번으로요. 윤석열 정부 하는 거는 무조건 100%다 맞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3번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게 여론전 아닙니까? 한일관계 개선은 여론전에서 이겨야지만 스무스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뭐 굳이 뭐 북핵 대처하는데 일본하고 협력 필요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이 동해 바다가 잠수함 천국 아닙니까? 수심이 깊고 저기가 뭐 6나라 잠수함들은 물대. 북한 잠수함 숫자는요. 숫자로 지금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조랭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자, 북한, 러시아, 중국, 우리 거, 일본 거, 미국 거 잠수함 천국입니다. 그런데 북한 잠수함이 돌아다닐 때 요 잠수함이 몇 톤급 무슨 함이다까지 정확하게 온파를 통해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럼 협력해야죠. 협력해야죠.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요. 미사일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도 가깝지만 지구가 이렇게 공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같은 거는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일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수평선, 지평선 너머에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빨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날아가서 일본 근처에서 떨어질 때는 어디에 어떻게 떨어졌다는 거 정확한 지식은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협력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는 친일파다 반일파다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이렇게 중요한데 미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일본이 가까운 동맹이고 미국과 한국도 가까운 동맹인데 일본과 한국은 남남이야.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지역의 안보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일본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다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는 시간이 1시간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작품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쟁 나면요. 만약 한반도에 전쟁 나면 본토에서 미군이 온다고 칩시다. 미군이 오면 한국을 바로 올까요? 일본 내렸다 올까요? 일본 내렸다 옵니다. 호주 군대가 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 군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것이 7곳이 있습니다. 7곳이. 일반 국민들이 이거 잘 모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을 파견하기 위해서 미군도 유엔군 간판다고 싸웠잖아요. 그죠? 유엔 사령부가 만들어졌죠. 그 아시죠? 네. 예. 저 뒤에 계신 분 다방하시네요. 아시죠? 네. 유엔 사령부가 한국 전쟁 동안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유엔 사령부가 서울로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다가 지금 평택으로 갔죠. 이 유엔 사령부가 서울로 오면서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오면서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가 한 90개 좀 돼요. 그 중에서 큰 놈 7개를 골라서 한국 전쟁에 대비하는 전쟁 물자를 비축하는 기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기지에는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로 파견되는 군대가 거기에 내려서 보급을 받고 총을 받고 칼을 받고 필요한 걸 받고 군수물자를 받고 다시 재편돼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든 후방기지 7개가 일본에 있는 겁니다. 요코다 공군기지, 6.25 전쟁 동안에 미군의 B-29, 우리 어릴 때 그걸 B-19, B-19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어디서 날아왔습니까? 다 요코다에서 날아왔습니다. 예? 전쟁 나면 역시 요코다는 한국을 지키는 폭격기 전투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요코스카 미치함대 본부가 저기 있습니다. 항공모함, 잠수함, 뭐 구축함, 순양함, 오만 항공들이 저기 꽉 진을치고 있는데 전쟁 나면 저 배들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가데나 공군기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저거는 미 공군이 가진 해외 공군기지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저기는 없는 게 없어요. 온몸한 비행기가 다 있습니다. 전투기, 전폭기, 정찰기, 조기경보기, 뭐 전자탐지기, 뭐 전쟁 지휘기, 뭐 핵전쟁 지휘기, 오만 비행기들이 다 있어요. 저 가데나에서 한반도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전투기가 날아오면 1시간 만에 휴전선까지 날아옵니다. 1시간 만에. 수송기는 2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기지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이게 왼쪽에 사진으로 저는 장광현 박사,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군대 소장 출신이신데, 정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일본에 가서 유엔사 후방기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엔 역사상, 유엔 기구 어디에도요, 한 나라만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 전쟁 나는 것을 대비해서 물자와 장비를 비축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오로지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이거밖에 없어요. 유엔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좌파들은 유엔사 해체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한다는 뜻은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 깊이 냉정하게 보시고 마지막 가시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하는 말씀은 다음에 또 기회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요, 유비무환, 망전피비, 호시우고, 항제전장. 이 뭐 제가 한문이 짧은 사람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자 썼는데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유비무환, 망전피비, 호시우고, 항제전장. 유비무환 뭔지 아시죠? 예. 그 뭐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까? 비가 올 때는 환자가 없다. 누굽니까? 예, 유비무환. 우리 국민은, 아니, 우리 정부는 유비무환해야 됩니다. 네, 망전피디. 전쟁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반드시 온다. 전쟁을 대비하면 위기가 오지 않는다. 전쟁이 피해가는 거죠. 망전피디. 이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새겨야 돼요. 호시우고, 호랑이의 눈으로 보고 소구름으로 뚜벅뚜벅 걷는다. 이게 뭐냐? 바로 핵균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은 똑똑히 직시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다? 할 수 있는 바를 뚜벅뚜벅 해나가는 것이다. 항제전장. 군인들은요, 항상 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복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군대 다 망가졌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사자성어고, 저기 인물들 중에서 제가 딱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맨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벤구리온,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입니다. 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고, 1945년
8월 7일, 8월 9일, 8월 6일, 8월 9일, 6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터질 때 저걸 보고 우리 이스라엘이 건국하더라도 아랍이 둘러싸여서 적대세력이 둘러싸여 저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초대 수상이 되자마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서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원자력 단지를 만들고 핵무기를 착수, 그 인프라를 전부 이 사람이 다 따랐어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영국 군대에 가서 영국 군인이 돼서 싸우기도 했고요. 영국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독립을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영국에 투쟁해서 또 싸웠고요. 별짓을 다 한 사람입니다. 별짓을.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입니다. 그 이스라엘 영웅이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일찌감치 핵무기가 국가를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내다본 지도자. 저래놓고 저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는 국가가 제공하는 일체의 기술을 다 사용하고 국민묘지 안장도 사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사막 어디다가 나를 묻어라 이혼 남기고 죽었죠. 지금 저 사람은 그 사막 한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국민묘지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오만 일을 다했던 벤구리온 총독 그 수상이 돌아가시고 그 장식을 가보니까 침대 하나, 책꽂이 하나, 녹주전자 하나, 뭐 조그만 방에 그게 남긴 모든 유산이었어요. 자기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이 땅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정말 눈물이 피도는 얘기죠. 눈물이 피도는 얘기. 저런 사람들이 일찍부터 핵 문제의 중요성을 내다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드골, 나카소네, 골다메이어, 뭐 네로 수상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인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도 저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박정희. 박정희. 저는 어릴 때 박정희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자랐죠. 독재자라고 들었고.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분이 하신 걸 보니까 완전히 딴 얘기예요. 도대체 이 나라 전교조 선생들이 죽일 놈들이죠. 죽일 놈들이죠. 저분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온갖 고초를 겪고 뭘 하려고 했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음에 언제 또 저하고 인연이 생기면 저 영웅들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핵무장, 핵 문제의 최고 권위자 김태우 박사님, 더욱더 앞으로 큰일 하시라고 또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강연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네. 우리 자유대한국민모임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이 앞에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세요. 여기서 김태호 박사님 가운데 서시고, 네, 오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도 박사님, 또 우리 김영선 가수님 얼른 나오십시오. 네. 여기 다 서시고, 또 일부는 이 단상에 서십시오. 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이 대회 사진을 용산에 보냈습니다. 네. 자, 올라오십시오. 네. 전부 올라오십시오. 전부 뒤로 오십시오. 나가실 때는 6만원 상당 청년들 위한 선물 드립니다. 윤태호 박사님 나오시고, 네, 뒤에 또 한 줄 서시고, 네, 예, 우리 가수님, 네, 여기 가운데 서세요. 네, 가운데 딱 서세요. 네, 가운데. 예. 여기 우리 송강기 의장님은 앞에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유대한국민모임의 공동의장님입니다. 키는 작아도 대한민국의 열심히 하십니다. 자, 여재민 위원장 모시고 또 우리 서 있는 분들은 왜 안 나오시나요? 다 나오세요. 전부 나오세요. 네. 여기 빠지면 용산에 안 갑니다. 저기 올라가서 좀 서시면 되겠는데. 네, 뒤에 좀 서시고 저기 뒤에 서 계신 분도 오세요. 저 올라가셨어요. 네, 다 서세요. 여기 서세요. 얼른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얼른 오세요. 네. 마스크 벗으세요. 이제 마스크 벗어도 병 안 걸려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스크 벗으시고. 네.
예, 5초간 눈 감지 마시고요. 눈을 부릅뜨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눈 부릅뜨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 파이팅. 예. 파이팅. 행 한번 파이팅. 자, 손을 가지 말고. 손을 파이팅 파이팅. 이리 오세요. 오세요. 파이팅 하세요. 한번 찍어야 돼. 한번 찍어야 돼.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파이팅. 주먹 걷히고 한번 더 해. 예, 예. 오세요. 예. 오세요. 자, 오세요. 예. 빨리 가시면 선물 못 받으십니다. 얼른 오세요. 네, 화이팅. 오세요. 아이고 저. 얼른 오세요. 자, 화이팅 하십시오. 자, 화이팅! 예! 화이팅! 선생님 오세요. 아, 조금 올라가셔야 되겠는데. 조금 저쪽으로 아니요. 잘려요. 더 올라가시오. 저 뒤로 올라가시오. 여기 우리 여재병 위원장님 저쪽으로 가시오. 예. 자, 눈 부릅뜨시고 구호하십시오. 자, 구호하십시오. 하나, 둘, 셋. 구호하십시오. 핵무장! 하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의 애국노동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5월 15일에 춘천에서 제6차 안보 강의를 또 할 건데 시간 되신 분들 연락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